그건 이제 저만의 좀 기술적인 노하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차트상으로 우상향하는 그 초입의 구간에는 그때는 좀 강하게 실는 편이고요. 모두가 좋다고 인지할 때는 그때는 줄이는 게 맞죠.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제조업을, 핵심 제조업을 미국이 가져오는 판에서 그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 거기에 내가 편성을 하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 박두환 투자자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시흥에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박두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럼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첫 투자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어. 책을 이제 평소에 책 읽는 걸 좋아했었는데 책을 읽다가 어떻게 이제 부를 이룰 수 있을까 주식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가치 투자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이런 분들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라는 게 있구나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뭐 아르바이트에서 10만 원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인기 있는 주식이 어떤 거였었어요? 그때는 가치 투자를 마냥 배우다 보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SK 에너지 같은 우량주, 배당주는 예. 그리고 실적이 또 아무래도 이제 석유를 이제 휘발유 디젤을 팔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이익이 나오는 그런 배당주 그런 가치 투자를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때 몇 년도쯤이에요? 그러면 그 한창 좋을 때면은 꽤 옛날이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시기가 9.11 테러 사태 끝나고 신문에서 근데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제 주식 용어가 생소하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는 지하철에서 이제 그 뉴스를 읽는데 뭐 골든 크로스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이런. 근데 뭐가 그 사태가 끝나고 뭐가 좋아진다.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했는데 실제로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미국으로 치면 대세 상승기 걸릴 때였잖아요. 네. 그때 근데 나중에 그 왜 올랐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때 그런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폭삭 주저앉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대폭적으로 낮춰버리고 돈을 막 풀었던 거죠. 그래서 주식이 올랐다. 그때 이후로도 해서 좀 투자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이제 그때 이후로 뭐 그냥 책 읽으면서 그때는 이제 유튜브 같은 이런 우리가 투자를 배울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책을 읽으면서 혼자 그냥 아름아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이제 사실 직장 가기 전까지는 뭐 돈이 뭐 별로 없잖아요. 그냥 재미 삼아서 조금씩 하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고민하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100만 원씩 월급에서 떼서 이제 우량주에 계속 돈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산 형성이 좀 어느 정도 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는 제가 총 운용하는 규모는 한 22억 정도 되고요. 와, 거기서 좀 신용을 조금 쓰고 있어요. 좀 쓰고 있고. 아마 지금 순자산은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운영하면 좀 살떨리지 않으세요? 그 단계를 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질문 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 빌딩 한 채, 서울에 있는 빌딩 한 채 가격이 한 30억씩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살 떨리세요? 빌딩은 안 떨리죠. 가격이 생각보다 좀 방어가 좋잖아요. 근데 빌딩에 30억 넣은 건 떨리지 않는다. 근데 주식에 30억 넣은 건 떨린다. 그게 어떤 차이일까요, 그게? 호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부동산 복덕방 가서 그걸 시세를 확인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식은 매일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저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사이클 산업이 굉장히 많은 이런 환경에서는 그냥 1년에 한 20-30% 빠지는 거는 그냥 연례 행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런 게 처음에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죠.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이면서 그냥 20-30% 빠지는 건 그럴 수 있구나. 그걸 깔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높을 때 사지 않고 저점에서 남들이 관심 없는 주식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하려면은 저점에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고점에서 잡으면 그럼요. 계속 흔들리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사람인지라 가격이 흔들리면 내 마음도 거기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엄청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주가 변동 10% 내 기본이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아직도 호가에 흔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지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내가 방어를 하려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만큼의 저점에 형성된 탄탄한 바텀
거기서 매수를 해서 기다린다. 그게 제 전략입니다. 그러면 상승장일 때는 또 수익이 커지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좀 하이브리드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좋을 때, 특히 유동성이 좀 들어온다, 공급이 된다 싶을 때는 좀 트레이딩 스타일로 좀 바꾸는 편이고요.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계속 좀 장이 침체된 구간에서 이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이 여기서는 한 종목으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드리고 싶어요. 조선시대 때 벼슬 하시다가 막 이렇게 역적으로 몰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디 내가 믿고 도망갈 곳이 어딘가, 누가 날 숨겨줄 곳인가. 그 한 명 떠오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 그렇죠. 있어야 된다. 장이 전체적으로 막 하락이 하고 폭락이 올 때 그걸 다 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 성장하는 회사는 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 환경에서도 늘어나는 그 회사를 찾아서 내가 그걸로 피신을 가는 거죠. 거기서 내가 버티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마인드. 그러니까 저는 뭘 떠올리냐면은 안시성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불리해요. 수적으로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빨리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자. 이제 버티자. 시절 좋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방어해줄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들어가는데 말씀한 대로 종목이 확 줄어들어요. 그때. 그럼 진짜 내가 계속 고르는 거죠. 평소에는 종목이 한 5개 정도 있다가 장이 안 좋을 때 정말 내가 믿을 녀석은 누구인가 계속 비교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지금은 종목이 안 늘어났어요? 네, 계속 지금 한 종목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실 때는 지금 장이 아주 막 화랑장이라 보진 않으시는 거네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성장이 희귀한 시대잖아요. 지금 금리가 지금 거의 5% 뭐 이런 육박한 상황에서 5% 이상의 성장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뭐가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치는 시대. 그런 시대는 2년 전에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백화점에 막 줄 서 있고, 그렇죠? 명품을 사기 위해서. 근데 그 명품을 사시는 아침에 줄 서 있는 분들 논리는 간단하거든요. 이게 내가 사는 핸드백의 가격이 500만 원이 1000만 원, 그건 여의치 않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 시간을 내가 기다려서 투입을 해서 이 물건을 샀을 때 바로 내가 더 비싸게 넘길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주식도 그런 비슷해요. 그런 유동성이 넘치는 장에서는 굉장히 화제거리가 많은 주식을 위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이제 돈의 가치가 커지는 시대. 그러니까 금리가 높고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할 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 성과와 금리에 비해서 내가 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희귀한 거죠, 여기서. 그럼 내가 여기서 그 희귀한 성장을 쫓아서 딱 잡아서 기다려야 된다. 지금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 그 신용도 좀 쓰신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용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또 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쓰는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언제 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 투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0억 빌딩을 투자하는데 그걸 30억 온전히 내 돈 주고 산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8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빌딩과 내가 투자한 주식의 결국에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비교해보면 그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강남 아파트와 이제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비교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강남 아파트가 20% 오를 동안 삼성전자는 100% 이상의 수익을 나왔다는 거예요, 항상. 그럼 그 통계 자료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왜 수익률이 월등한데 왜 우리 주변에 삼성전자 돈 벌었다 사람 없고 다 부동산으로만 돈을 벌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깊게 해봤거든요. 그의 답은 인간의 본성이 주식 투자랑 맞지 않다. 그 본성을 내가 누를 수 있다면, 그 본성을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주식 투자로 레버리지를 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수익률이 월등할 것이라 그걸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새 지금 투자자들 중에서 인기 있는 게 레버리지 ETF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잘 써야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렇죠. 어떻게 좀 그건 이제 저만의 좀 기술적인 노하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 초입의 구간에는 그때는 좀 강하게 실는 편이고요. 초기에. 초기에 빨리 실어야 돼요. 모두가 좋다고 인지할 때는 그때는 줄이는 게 맞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거꾸로 쓰잖아요. 이거 되나 안 되나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조금 태워봤다가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욕심이 확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신용 비율 확 올렸다가 거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걸 다스리려면 이제 많이 깨져봐야 되죠. 저도 뭐 2번의
깡통을 극복하고 어렵게 여기까지 깡통.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깡통 찰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우울증이 와서 한 1년 정도 방에 치과 했었고요. 아이고. 그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16년, 17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럼 주식이 좀 어떤 게 핫했었죠? 뭐 어떤 거였어요? 바이오죠. 그러면 그때 딛고 나서 다시 또 그 2017년, 18년? 그때 이제 반도체로 다시 좀 회복을 했어요. 아, 예. 회복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를 만나게 되죠. 2020년 그게 두 번째 깡통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둘 다 그때도 신용을 사용을 하셨어요? 네. 아, 피해가 더 크구나, 그러면. 첫 번째 때는 제가 그냥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뭐 급하게 갚아야 될 그런 돈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 돈은 다 잃었지만 그래도 그걸 천천히 다시 복구할 수 있었고요. 근데 코로나 때는 제가 이걸 그때 메르스 사태 혹시 기억이 나세요? 압니다. 예. 네. 그때 한 3주 정도 시장이 어려웠다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 정도일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처럼 메르스 정도 되고 다시 회복하겠지 들어갔던 분들이 반대매가 다 터져 나왔었어요. 그때 역대급으로 터졌거든요. 왜냐하면 질병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던 거죠 그때. 말도 안 된다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렇죠. 경제와 여긴 다른 영역인데 이 질병이 왜 여기에 영향을 끼쳐? 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점 막 진짜 그때 좀 약간 좀 공포가 쏠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정말 모두가 패닉 상태였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자 여기서. 분명히 내가 계좌는 망가졌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이다. 경제가 마비되지 않았다. 신문을 읽어봤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학생들은 집에서 수업을 받게 되고 노트북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아, 그럼 반도체가 많이 나가겠고 거기서 제가 이제 남은 끌어올 수 있는 돈들을 이제 다 끌어서 이제 거기에 베팅을 했던 거죠. 반도체 회사요? 네. 그건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코스닥 150에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그때 굉장히 빨리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니었네요. 아니었어요. 소부장주 위주로 해서 시총 1조 원저리 있는 것들을 먼저 넣고 그러면 이제 자금이 ETF를 먼저 싹 들어오면 그런 애들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런 애들 팔고 그래서 좀 처져 있는 시총 한 3천억 밑에 있는 처져 있는 애들을 사서 또 얘네들이 올라오면 또 얘를 팔아서 또 처져 있는 애들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트레이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잃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을 많이 떠나기도 하고 이제 빚을 오히려 더 떠나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출연하신 것도 그런 이유도 있었고 좀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항상 제가 다시 이제 깡통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거는 이제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회복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 반드시 올라간다. 그걸 먼저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외부 변수로 인해 주가가 막 폭락하는 걸 버텨야 돼요. 그걸. 그리고 내가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더 사야 되고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당장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 막 쓰러지고 사람들 막 마치 초반에 뭐 죽는 것처럼 뭐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다 패닉 상태에서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겨내려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 늘어난다. 그럼 주가는 반드시 회복할 그걸 믿는 그 믿음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먼저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도 하죠. 또 심리적으로도 이게 깡통을 찾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족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와이프한테도 그 말 못 할 거고 자녀들한테 말을 못 할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일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총각일 때 첫 깡통을 찾던 게 어째 보면 빠른 실패가 제 인생에 참 복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깡통을 차게 된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가게 저도 이제 발버둥을 치겠죠. 물론 이제 제가 두 번째 근데 깡통 찼을 때는 이미 가족이 있는 상태였어요. 코로나 때는. 그때 날짜도 3월 16일이었을까요? 그때 지수가 최저점을 그때 일어났을 그때 제 계좌를 제가 다 정리를 해보면 빚만 4천만 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할 것인가. 근데 일주일 뒤에 제 아내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게. 그쵸. 이 아이의 네. 미래를 생각해. 네. 이 상태로 내가 이게 다 정리하고 이제 빚만 떠안고 이 아이가 태어나야 되면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아버지로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내 아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쿠팡도 했었고요. 알바도 막 하고 제 개인적으로 한 유통업도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타격이 왔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뭐 몸을 뛸 수 있는 거라도 일단 하고 하면서 최대한 이 코로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 그게 반도체라 믿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돈을 한 번 더 끌어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거는 사직생 마음일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면 끝난다. 이순신 장군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죽고자 하면 살 거야, 살고자 하면 죽을 거야. 그러나 반도체가 그 코로나 특수 때문에 반도체가 나가는 그건 확실한 거였거든요. 그거는 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는 내 심리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 숫자를 믿고 그걸 버티고 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식을 하실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들? 1차적으로 일단 저는 중요한 게 정치. 정치. 미국, 철저하게 이제 미국 편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 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산업을 분석을 해봐도 올라가는 산업들은 되게 쉬워요. 미국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산업이에요.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제조업을, 핵심 제조업을 미국이 가져오는 산업에서 그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편승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이 현재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두산이라는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을 두산 한 종목만 들고 계신 거예요? 네. 와. 정확하게는 지금 우선주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산 우선주를 지금 20억 넘게 우리로 치면 이제 몰빵 투자라 불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신용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네, 네. 그만큼 그 기업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고 네.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좋게 보는 예전에 이제 두산의 역사를 보시면 굉장히 부채 비율이 많았었잖아요. 그게 네. 다 이제 정리가 된 상태고 지금 남은 게 신성장 산업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중 대표적인 요즘에 많이 뜬 게 이제 로봇 사업이 있죠. 예. 네, 로봇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두산을 좋게 봤던 건 이제 두산전자라는 알짜 사업을 이 회사 가지고 있어요. 두산전자요? 네. 대부분이 잘 모르시잖아요. 좀 하이마트에서 못 봤는데 저. 그러니까 두산 지주의 안에 사업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PCB 소재를 만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PCB라는 건 이제 반도체를 담는 그릇 같은 거잖아요. 예. 앞으로 이 PCB가 굉장히 적용 분야가 이제 넓어진다는 거죠. 원래 PCB 하면은 그렇게까지 성장 산업으로 쳐주지 않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이제 미세화의 한계에 이제 봉착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게 후궁정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뜨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AI 반도체를 HBM을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이 미세화 공정의 한계가 부착하면서 점점 이 반도체들을 쌓고 넓히고 이걸 조합하는 이런 후공정 이제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PCB 사업이 굉장히 또 이제 많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게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 전장화, 자동차가 이제 컴퓨터처럼 된다는 거. 여기 안에 PCB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또 PCB 원재료를 이제 대덕전자,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을 또 계속 잘 받고 있고요. 못해도 1년에 한 1,000억씩은 계속 벌었어요. 아, 버는 이익만. 영업이익이요? 네. 영업이익. 그게 감춰져 있는 거죠. 지주사라는 그 안에 재무제표 안에 그게 감춰져서 안 보일 뿐이에요. 매출도 그러면 상당히 크겠네요. 네, 그럼 영업이익 정도면. 1조 정도 나오고 계속.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두산이 그렇게 힘든데도 왜 이거를 따로 상장을 안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너무 알짜 사업이니까 이걸 따로 상장하기에는 아쉬운 사업인 거죠, 이게. 보통 보면 진짜 신성장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적자가 심해서 좀 턴어라운드 돌아올 때까지거나 아니면 캐시카우거나. 네, 캐시카우인 거죠. 그러니까 캐시카우. 이 자본을 바탕으로 수소도 이제 사업을 미국에 있는 원천 기술을 살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봇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진 로봇에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게 보는
드론 사업입니다. 그걸 두산전자가 하는 거예요? 두산전자가 아니고 예. 두산 안에서 신사업을 이제 두산에 신사업 3인방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로봇, 예. 그다음에 예. 물류 자동화 사업, 그다음에 드론 사업입니다. 드론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그 DJI인가 그 회사가 거의 싹 잡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진출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드론의 국산화는 전 필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러시아 전쟁 사태에서도 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드론이 지금 너무 중요한 전쟁에서도 드론이 지금도 우리가 드론 뉴스를 들어보면 뭐 어디서 드론이 우크라이나 날아가서 뭐 러시아를 모스크바를 타격을 했다. 예전에는 탱크와 미사일이 막 서로 날아다니 요즘 드론 뉴스밖에 안 나요. 왜냐하면 탱크나 미사일 하나 운영을 하는데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거든요. 하나 운영을. 그러니까 예. 좋은 드론을 내가 싸게 많이 보유할 수 있으면 그걸 계속 하루에 10개씩만 때리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의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내가 몇 억씩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장기전이 돼버리면 결국 지쳐 떨어지는 쪽은 방어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이 엄청 이제 국방에서도 안보에서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국산 드론 회사가 필수적이고 방산을 위해서 필요한데 두산이 옛날에 방산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 발표 나온 건가요? 아직?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방산 사업을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예. 이제 사람의 이제 제조업에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 다 이제 구조정되면서 다 넘겼고요. 근데 제가 주목했는데 왜 두산이 그런 기존 방산을 정리하면서 왜 드론을 할까? 그런 생각을. 근데 전인구 선생님께서는 해군 장교 출신이지 예. 않습니까? 기존 혹시 그 함선에 사람이 몇 명 정도 들어갔었나요? 2,000톤 기준으로 160명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60톤 기준으로 30명 들어갔었어요. 요즘 이제 지금 인구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가 만 18세 이상 남성의 비율이 매년 막 계속 격감하고 있잖아요. 예. 과연 기존의 예전에 이제 사실 그런 시설들 유지가 가능할까요? 지금의 인력으로? 안 된다고 하죠. 예. 이제는 진짜 그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 나올 정도로 유지가 옛날처럼은 어려울 겁니다. 제가 군대 근무할 때만 해도 계속 경계 근무를 돌아가면서 썼잖아요. 그게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가능했던 시대고. 근데 이제는 군대도 무인화, 자동화가 저는 필수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드론. 드론이 있으면 정찰이 되고 그리고 타격이 되죠. 내가 원하는 곳에 지표를 찍으면.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이 가장 잘 만들고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론이 안보적으로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다. 네. 이거에 대해 우리가 중국산 드론을 쓸 수 있냐? 그럴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는 서방 진영의 최선두에 있는 그런 국가로서 중국산 드론을 쓸 수 없다. 이거 100% 우리 국산화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제일 먼저 제재했던 게 화웨이지 않습니까? 예. 5G. 그걸로 이제 정보를 중국이 가져가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죠.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인구 구조학적으로 앞으로 드론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군사적이 됐든 또 앞으로 또 도서상간 지역에 정말 이제 인구가 정말 소멸되는 지역에 어떻게 택배로 어떻게 일일이 다 가서 그걸 배달을 하겠어요. 그렇죠.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그 드론이 물류로도 활용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두산의 이제 신사업을 보면 지금 로봇이 떴는데 로봇에 날개 달면 그게 드론이지 않습니까? 예. 네. 또 이제 물류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류 자동화 사업을 보면 그 안에도 계속 이제 이 AMR 그 로봇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물류를 적재적소에 갖다 주고 또 다시 채워놓고 예. 네. 이 사업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인화에 딱 특화된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협동 네. 로봇도 하고 물류 로봇도 하고 드론도 하고. 그리고 두산의 행보를 보면 작년 3월에 테스나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반도체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기존 두산전자와 테스나를 합쳐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이제 그 납품을 하게 되면서 같이 성장해. 이 사업의 전체적인 큰 틀은 결국 무인화 자동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두산그룹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재밌는 게 원래는 진짜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막 그렇죠. 먹거리하고 이제 뭐 맥주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공업으로 다 전환하겠다 하면서 싹 다 전환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는 또 이제 무인화 자동화 쪽 사업을 하겠다 해서 넘어가서 3단 변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좀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예요?